오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재개됩니다. 이에 앞서 남북한 예술단도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겨울을 마감하고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바람을 가져보는 건 좀 성급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통큰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통일이라는 큰 희망을 품고 탈북 간호장교 출신의 이순실 씨를 모시고 남북한 이야기 또 새터민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자기소개가 필요할까 싶습니다만은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 날 이제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좀 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감회가 어떻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이제 온 지 11년 됐고, 김정은 집권은 지금 7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탈북한 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달라진 북한의 그 소식들과 또 내 고향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늘 그 TV 뉴스나 또 TV를 지켜보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런 예술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평창 올림픽에 또 북한 선수단도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드디어 지금 새 봄이 오는 것처럼 봄이 오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봄이 오는가 이런 말이 진짜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켜봤던 북한의 소식 드디어 진짜 새 소식처럼 들리고 또 이렇게 북한의 그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탈북자들과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보니 실향민들이 강원도에서 통일되면 고향에 제일 먼저 가겠다고 강원도에서 모여서 사시더라고요. 네. 아바이천이랑 보면. 네. 그것처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사는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이 집으로 가는 희망의 길이 아닐까. 곧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네. 희망을 늘 가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정말 반세기가 넘도록 열지 못했던 그 군사분계선이 문도 열고 진짜 이게 꽃이 펴서 향기가 벚꽃 향기가 북한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게 잘 이루어지겠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그렇게 우리 바람처럼 네.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네. 마음은 늘 고향, 늘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놓고 보면 이것이 북한도 결코 바보 머저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손 벌려서 그러고 이득이 안 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금 좀 그러는 부분이 좀 마음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약속대로 아이들 노름이 아니라 진짜 약속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북 제재가 북한이 지금 힘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네. 또 얼마 전에 또 중국하고 이제 김정은 주석인가 국무위원장 네. 만나가지고 이제 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차후 하기로 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평양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공연을 보고 나면 아무래도 고향 생각이 더 나겠죠. 그렇죠. 원래 평양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네, 저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 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감회가 네. 더 새롭겠는데 그렇죠. 어때? 평양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나고 있어요? 제가 그 평양에서 살았을 때는 다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평양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이
이순실 너는 평양에서 살면서 왜 탈북했어?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평양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평양에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못 와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비밀이 많은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유령 같은 도시예요. 여기는 누가 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한국에 와서 오히려 평양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사는 것도 다행이었고 평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난 평양 사람이야 이렇게 탈북민들 속에서 조금 떳떳하게 좀 자랑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지금도 이렇게 예술단이 서로 오고 가면서 노래를 했지만 언젠가 한번 평양인가 금강산인가 거기서 우리는 구경을 못 하니까 들은 노래가 있는데 뭐 사랑의 미로 당신은 멀어질 거야. 제이 이런 노래가 한때 막 유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예술단이 들어와서 노래 부른 것이 유행곡이 됐고, 유행이 되고. 예, 이것을 좀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당신은 멀어질 거야 하면 그 당신이 누구겠어요? 한국에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내용 같은 노래지만 북한에는 당신이라는 것은 다 김부자들을 표현해서 그렇게 노래를 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만 그 노래들 정말 많이 들었고, 또 평양 사람들만 듣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평양 사람들은 좀 특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도 뭐 그냥, 뭐 부산 사람도 그냥, 아무 데나 자유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인데, 평양이라는 것은 정말 이동의 자유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고 누구나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내가 평양에서 들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평양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인민보다는 이제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서도 또 굉장한 부유층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부유층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북한에서 부유층이라는 그 단계에 올라서려면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국의 그 화장품을 쓰다든가 한국의 물품을 가지고 산다든가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전기밥솥 이런 것이 한국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 부유층의 사람들 수준은 다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한국제 물건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부유층이라는 데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쓰다 잡히면 정말 총살까지 당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의 부유층들은 그것을 가져야지만 부유층이 되는 거. 그다음에 평양 부유층들은 지금 보면 한국 화장품을 방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바꿀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양 사람들은 보면 그 부유층을 보면 거진 쌀도 쌀까지도 대한민국 쌀을 먹습니다. 제가 그 부유층들 잘 모르지만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평양이고 저는 보통강 구역이라서 태어났지만 뭐 출신 성분이 좋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인민학교 4학년까지 살면서 내가 바라본 평양은 뭐 한국에 와서 내가 평양에서 태어난 걸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평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죠. 예. 근데 거기 반해서 이제 우리가 꽃제비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제가 그 부유층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들어가죠. 평양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을 몰랐고 늘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키도 크고 제가 허우대도 크지만 한국에 와서 한 20kg 살을 찔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무튼 평양에서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냥 배만 고프지 않으면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황해북도로 이군단 사령부로 이제 발령받으시면서 황해북도로 내려와서 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정말 저는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10년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보고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제대돼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영화에서 봤던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장면들을 본 거예요. 영화나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이 신발도 못 신고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집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걸 얻어먹고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뭘 얻어먹고 벌어먹는 거를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두들기는 게 아이들 거지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도 없어요. 그냥 5살, 6살 이런 애들이 손에 손목 잡고 다니면서 너네 엄마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굶어 돌아가셨어요. 굶어 죽었어요. 정말 믿음이 안 갔어요. 그거 믿어지질 않았어요. 저건 남조선 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북한에서 저런 일들을 우리가 진짜 보고 있구나. 그러다 그 애들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다가 나도 죽을 것 같고 나도 거지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그냥 제가 거지로 전락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제대돼 갖고 돈 40원을 들고 딱 제대돼서 와 보니까 그때 당시 쌀 1kg가 7전, 8전이었는데 네. 40원을 들고 제대비를 들고 쌀 사러 가니까 쌀 1kg에 시장에서 125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kg도 못 사는 걸 가지고 내가 제대되고 와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그냥 어디 가서 도둑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무 뽑아 먹다가 잡히면 매 맞고 강냉이 요만큼 올라온 거 뜯어 먹다 잡혀서 매 맞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방법이 도둑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면치 못해 갖고 다시 시작한 게 꽃제비. 예, 양강도 해산에서 11년을 정말 거기 들어가서 길바닥에서 아이 낳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요. 예, 바깥에서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자갈밭을 그냥 방바닥 삼아서 그렇게 눈비를 다 맞으면서 야생처럼 살은 거죠. 그래서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했고 그런데 죽지 않고 또 살고 또 살고 질긴 목숨을 나는 그때 체험할 정도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파란 하늘 보는 게 제일 저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어요. 죽지 않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서 끝내 택한 게 탈북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번 북송당해 갖고 8번 그러니까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8전국기로 제가 한국에 왔죠. 야, 김일성 시대 이제 인민군 간호장교셨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 했는데 예. 뭐 혹시 못한 얘기라든가 또 김일성에 관한 얘기 또 재밌는 게 있나요? 아, 우리는 북한에는 철저하게 좀 비밀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알면 우리는 목숨을 잃어요. 왜 그러냐면 그 김부자들이 사생활을 우린 다 몰랐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사생활이 많은 것을 그 보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까지도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이 놓고 보면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예민하게 다루는 미투라는 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 몰라도 알고 있는 것만은 평양에 중앙당 옥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예쁜 여자들 14살부터 이렇게 처녀 성 검사까지 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예쁘고 출신 성분도 좋고 이런 애들 데려다가 김일성 기쁨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기쁨전은 다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김일성, 김부자들 빼놓고도 북한에도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과 여자를 정말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북한에도 미투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릴 게 김부자들이에요. 그런 게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미투 얘기가 참 아까 얘기 중에 옥가라 그랬는데 옥가가 뭐예요? 중앙당 옥가는 여자들 기쁨저로 이렇게 그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예,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 학급에도 보면 한 학급에 50명 정도씩 있습니다. 예쁜 여자들 다 14살 때부터 와서 골라서 뒤로 돌아 하면서 옆모습, 앞모습, 여기 센지 다 재가지고 갑니다. 가면 우리 학급에 정말 예쁜 민영실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도 그 여자만큼 대한민국에 예쁜 배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애가 뽑혀서 도에 가고 도에서 당선돼서 중앙당에까지 올라간데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외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뭐 다 가르쳐주면서 거기 나름식의 그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에도 흠집도 없어야 되고 정말 거기서 기르는 그 애견 키우듯이 거기에서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김일성의 여자들, 김정일의 여자들이 되는 거지 그들이 아내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기쁨조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몸을 내야 되고 이런 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뽑혀가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마들은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딸 옷가에 갔다 그러면 옷가에 갔다는 그 집은 벌써 출신 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엄마들.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옛날에부터 이제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를 보면 남남북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저도 20대 그 나이는 정말 예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먹을 거 많고, 예,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맛을 보았고, 먹고, 누리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몸이 한 20kg 정도 불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당시 키가 170cm인데 몸무게가 51kg였어요. 근데 국정원 검사할 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보고 41살에 왔는데 분명히 60살 됐다고 그래요. 자꾸 거짓말 한다고 이러면서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거울을 보니 조사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머리 다 빠지고 살이 막 새까맣고 비듬이 가득 끼고 소보짐이 다닥다닥 생기고 야, 이래서 60살이라고 하구나.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잘 먹고 또 이렇게 잘 입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예, 기름기가 돌고 살이 붙고 하니까 이제야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순실 씨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는 11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1년 됐으니까. 11년 됐으니까. 예, 한국에 와서 애기처럼 하나하나 다시 이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니까 애기들보다도 못하죠. 한국 애기들보다도 못하죠. 그래도 정말 한 살 한 살 배워가면서 나이 드니까 내 인생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지금 또 이제 다시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탈북 당시 네. 아까 탈전 국기로 이제 나오셨다 그랬는데 그 과정이 참 눈물겨운 처참한 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압록강으로만 왔으니까 압록강이 그 눈물의 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압록강에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강을 건너고 건너다 또 내려가고 또 건너오다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배낭에 그냥 벼이삭, 강냉이 이삭, 무, 배추 하찮은 것들을 이렇게 지고 내려다가 물에 또 내려가고 잡혀서 매 맞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저희 경험을 보면 저도 3살 난 아기를 한국에 중국에 업고 넘어왔어요. 그 애를 3년 동안 그 장마당에서 키우면서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건너가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라도 우리 한번 배불리 먹여보자. 이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엄마로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애를 업고 딱 압록강을 건너온 거예요. 건너오자마자 강 옆에 숨어있는 인신매매 장사꾼들한테 잡힌 거죠. 여기서 이 장사꾼들이 우리를 잡자마자 애기는 애기대로 풀르고 나는 나대로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애기 얻고 있는 애기를 뽑아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서에서 내가 눈물겨운 게 뭐냐면 그 애기가 엄마 잔등에서 이렇게 풀려져 나오자마자 그 3살 난 애기가 엄마 손을 꽉 잡고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애기들은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그냥 헤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엄마 소리치지만 북한의 애기들은요 철이 들었어요. 3살짜리가. 엄마 같이 가. 엄마 나 배고프다 말 안 할게. 엄마 나 배 안 고파. 이것이 3살 난 애기가 엄마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소리거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강 옆에서 장사꾼들하고 그 사로 애기 데리러 온 사람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3,000원, 2,000원, 5,000원 하면서 결국은 내가 버는 눈앞에서 애기는 중국 돈 5,000원에 3,000원에 누군가에게 팔려갔고 저는 중국 돈 5,000원에 밀렁 사는 싼돈으로 팔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는 중학생도 됐겠고 그 나이가 됐지만 그 나이가 보이잖아요. 헤어졌던 그 3살의 애기 강 옆에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엄마를 부르던 그 애기 모습만 보이고 아직도 3살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저는 이순실이라는 여자는 아주 강인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디서 눈물을 나는지 알아요? 이렇게 애기 소리를 하고 한국 땅에 와서 옷 사러 옷가게를 다닐 때마다 애기들 옷 매장 지나면 요만한 신발, 애기들 잠바옷이라든가 애기들 우유병이라든가 분유를 보면 그렇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왜 한국 애들처럼 어리광 한번 비워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스럽게 태어나고 배고파 울어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애기들은 복 중에 복이고 정말 복둥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애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북 교류가 잘 돼서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애기를 찾을 수 있는 끈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샀고 이제는 훌륭한 정말 천사 같은 남편도 만났고 좋은 시댁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단 한 가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딸을 못 찾은 것이고 내 고향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픔만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산내 중내 야단을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정착을 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한국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보호가 있는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균열과 질서로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뭐다 그러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때 뭐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도 교육받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냥 빨리 사회 나오고픈 생각만 있었고 들뜬 마음에 기다렸던 거라. 그리고 나오게 되면 집을 17평짜리 이제 집을 분양하고 2007년도 당시 3천만 원이 정착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만 원, 700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정착금을 절반은 보증금, 그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넣어주고 절반은 한 달에 20만 원씩 꺾어서 몇 년을 나눠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빈 통장을 가지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빈 주먹밖에 없어요. 취업은 알선을 해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그 빈 주먹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려면 우리는 우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 정말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말은 중국 연변 조선족들이 말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가면 중국에서 왔습니까부터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탈북자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연변 사람 같은가? 그다음에 이력서를 써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고향을 써야 되는데 고향이 항해북도 뭐 평양시 뭐 전라북도 저기 무슨 뭐 평안북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대충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안 와요. 면접을 가면 다 100분의 100 다 빵꾸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나가서 이런 것이 공사장에는 이력서도 없어요. 그냥 노력만 나가면 되니까 보도블록 까는 데 나갔어요. 나가서 벽돌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밥을 다 못 먹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첫 일을 한 것이 다 모으니까 98만 원이에요. 돈이라는 것을 처음에 들고요. 그 돈이 버풀이 나도록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보고 하면서 이 돈을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갈까 봐 스타킹에다가 돈을 차고 홀에다 꽁꽁 매고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내 몸에 돈이 있구나. 나는 이제 당장 전쟁이 나도 돈이 있어. 너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돈에.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막 이 전단지 보고 그거 전부 뜯어서 가서 막 그 그릇도 닦고 그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갈 때마다 난간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안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설거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 말처럼 저 사발 까시러 왔습니다. 사발을 까셔요? 우리 집에 무슨 사발 까보실 일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욕정을 내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그러면 사발을 까신단 말 하지 말고 사발을 부신다고 해보자. 설거지가 사발을 부시라 하거든요. 엄마가 부신다. 예, 순실아 저 사발 좀 부셔줘, 사발 좀 까셔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는 무슨 일 할 줄 알아요? 아, 이번에는 사발을 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 좀 많이 좀 난처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나 보호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주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우리가 별로 느끼진 못했지만 정부적으로 보면 지원이라고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지원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는 우리 다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지원금 갖고 탈북자들이 정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발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스스로 되는. 일어나서 네.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나가야 사회에 나가서 부닥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뭐다 할지 파출소? 파출소에도 많이 불려가서 벌금도 많이 내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막 싸우고 울고 괜히 탈북했다 막 후회도 했고 막 그럴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돌아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막말로 말해서 똥만 아니고 다 먹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먹고 살았고 정말 내복 한 벌, 성내 한 벌 없이 살았어요. 겨우겨우 몸만 가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아예 대한민국 노숙자들 보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런 노숙자 생활 한 100년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거 보면 정말 북한의 상류층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북한은 더울 추울 텐데. 겨울에 그렇게 많이 얼어 죽죠. 얼어 죽고 죽는다. 배고프니까 더 추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강가에나 역전이나 장마당에나 구석에 가만히로 덮어놓은 거 보면 다 시체예요. 그럴 정도로 더 많이 죽었어요. 여름에는 그렇게 파란 거라 올라오면 막 뜯어먹고 살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쓰러져 있는 사람, 물 한 방울 갖다 주는 사람 없거든요. 누구를 도와주면 자기가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현실이 안타깝죠. 저도 거진 다 죽는 순간까지 갔었어요. 저도.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이번 겨울에 이제 봄이 오니까 옷 정리를 하다가 겨울에 이제 그 외투들 이제 버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입을만 해요. 근데 또 이제 유행이 지나서 이제 안 입으니까 계속 싸두기는 뭐하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그 버린 옷을 우리가 입고 삽니다.
어? 그 버린 옷을 우리가 입고 산다고요. 우리라뇨. 의원님도 버릴 거 있으면 네. 그 헌어 수거함에다 그냥 예쁘게 네. 갖다 주시면 네. 우리 그거 다 손 뻗치는 데까지 갖다 입어요. 근데 그걸 꺼내가면 불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보이는데 어떡해요? 꺼내야 입어요. 버린 건데 뭐 불법이고 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지금 저도 다 교회에서 버리는 옷들, 이렇게 내다 준 옷들, 그다음에 분리수거장에서 주워다 입은 옷들, 그렇게 10년을 입었어요. 그래도 내가 입고 나가면 다 어디서 샀냐, 그 비싼 거 같다 자꾸 그러는데, 아, 사람이 명품 가방을 맸다고 명품입니까? 사람이 명품이면 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10년 동안 그렇게 얻어다 입고, 정말 촬영장에서 도시락 들으면 그거 다 분리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 또 하루 이틀 먹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가 네. 차별, 또 부당한 대우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부당한 대우, 차별, 시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되면 다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북한에는 고진 전기가 없기 때문에 수공업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추 하나 누르면 기기가 왕 돌아가고 단추 누르기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일도 모르고 말도 다 외래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밑 하단계 일부터 시작하면서 일을 배워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오해하는 것 같고 시선이라는 것은 제가 정말 우울증이 생기도록 그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탈북자라고 아니 아직도 북한에서는 사람 잡아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우리 앞에서 해요.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 이렇게 식판에 밥을 들고 회사 동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좀 왕따 시키는 그 시선을 봐서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일을 못 하겠구나. 5개월을 못 넘기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근데 처음 이제는 다 이렇게 정착된 사람들은 그 시선을 이제 넘어서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보면 한 직장에만 꾸준히 다녀도 다 5개월만 지나도 또 정부의 지원금이 50만 원씩 달달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 정착을 못 하기 때문에. 왜? 자꾸 왕따 시키고 말도 아주 막 그냥 진짜 상처받는 말만 해주고 그래서 한국 분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처음에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난 스트레스라는 말을 몰라서 저녁에 퇴근할 때는 선물을 받아가라는 거구나. 받는다 하니까 뭘 주는 걸 받아가는 줄만 알았죠. 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도 작업 지시를 주는데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무시할 때도 많고 근데 그런 경우를 다 겪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은 언어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불편이 없어요? 아, 이제는 뭐 눈치 산단이에요. 이제 말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슬쩍 그냥 구랭이 담 넘듯 그냥 대충 뭐 다 알아맞혀요 그냥. 우리 남한은 너무 영어라든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죠. 네. 북한은 외래어를 안 쓰나요? 외래어가 아니죠. 외래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또 하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피스 북한에서는 달린 옷이라고 하잖아요. 아래 위에 이렇게 달렸다 해서 달린 옷 이렇게 하고 얼음 보숭이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얼음 보숭이 가락지빵 도넛 하는 건 우리 가락지빵이 가락지처럼 생겼다고 가락지빵 이렇게 하는데 여긴 도넛이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등은 뭐라 그래요? 전등은 여기서 진짜 불이 켜지는 전구 알이라고 해서 뭐 불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상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다 그렇지 않지만 지방에마다 또 사투리가 틀려요. 우리 할머니 댁에 내려가면 개성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야 전기도 안 하는데 저 불알은 달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불이 들어오는 전기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프로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는 적당히 알아서 편집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터민이 이제 11년 만에 그 어느 정도 고생은 네. 많이 했지만 이제 성공을 하신 편인데 세터민이 새로 왔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어떤 자세로 네가 당신이 네. 예, 앞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람들은 가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일은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한국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노라고 생각해요. 저는 탈북민이 우리 의원님이 탈북민이라고 새로운 탈북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면 결코 우리한테는 이것이 시련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았던 그 꽃제비 그 생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병들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어디서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죽도록 어렵게 살았거든요. 배고픔이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줄 나는 북한에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시련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북한의 상류층의 생활이에요. 우리 탈북자들이 생활. 그래서 지금은 비록 모든 우리 탈북자들이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그다음에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 세끼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왔어요? 배고파서 왔어요. 결국은 배고파서 살 수 없어갖고 자기 자식 다 잃어먹고 다 버리고 가져갖고 다 갈라져갖고 산산조각이 돼갖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그 전쟁 때 내려온 실향민들이 그 마음이 우리 또 2세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탈북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향민들이 마음을 갖고 삽니다. 고향, 가족, 만남. 이것을 다 떼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그 고난과 고생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우리가 앞만 보지 말고 나는 뒤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강의를 많이 해요. 주로 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자 대한민국, 자랑하자 대한민국, 감사하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생활 안전을 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게 다 돌봐주고 결코 우리가 진짜 뚝 떨어져 내려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생명값하고 바꿔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보니까 지금 11년 동안 살았던 것을 돌아보니까 11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그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감사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잘 또 관리해서 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이것이 앞으로 통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과제는 통일입니다. 남북이 대한민국만 잘 살면 뭐합니까? 한 지도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끊겨갖고 하나는 캄캄한 지역이요, 하나는 천국 같은 이런 대한민국, 우리 다 같이 문을 열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실향민이나 탈북자나 그리움에 목매여 살지 말고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니까 저도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많고 뭐 답답하고 저도 마음 안 드는 일이 많죠. 그래도 놓고 보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도 많고 돌아서면 친구가 되고 돌아서면 엄마 아버지가 되고 오빠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침도 못 먹고 기차 타고 이렇게 막 스케줄 따라 다니다 보면 옆에 사람이 순실 씨 아니세요? 하면서 막 김밥 건네주고 물 사주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사상 이념에 따라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그러다가도 그럴 때 모이면 또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일 다 같이 외우는 것처럼 통일의 그 마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식구예요. 그래서 잘 다 같이 머리 통합을 해가지고 네. 통일을 위해서 예. 수레바퀴를 다 같이 밀고 예, 나가면 예. 그 수레는 혼자 저절로 굴러갈 것 같아요. 아이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식 질문이 이제 마무리인데 네. 네 개의 다문화란 무엇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와서 다문화를 알았는데 이 다문화가 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예. 편견이 없이 너나 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수고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이 아니라 다 같이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희망을 목표로 걸어가는 한 집안의 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다문화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을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하여간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방송인 이순실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녀는 북한처럼 배고픔과 아픔이 없는 대한민국을 감동이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에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소통, 화통, 능통,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